저는 3시간 전까지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딸깍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고 안에는 11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콘크리트 바닥, 둣집 냄새, 서로의 심장 소리밖에 없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딸깍, 중국어가 들렸어요.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북으로 끌려갑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저는 옆 사람의 팔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까지 저는 무대 위에서 지휘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지고 조명이 얼굴을 비추고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조선인민군 공훈군악대 지휘자, 중자 한소리, 그게 저였습니다. 지금 저는 창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군복은 강물에 젖은 뒤로 마르지 않았고 호주머니 안에는 아버지의 군복 단추 하나와 여기에 없는 사람의 오보에 리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5년 평양 창광거리의 어느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은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11명의 목숨을 책임지게 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구역 창광거리, 고층 아파트 14층이 저희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인민군 상좌였습니다. 남한으로 치면 중령이에요. 어머니는 평양의 한 소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어머니한테서 피아노를 처음 배웠고 아버지한테서 자세를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악보를 읽을 줄 몰랐고 노래를 부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피아노를 치면 거실 소파에 앉아서 끝까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수를 치거나 잘한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듣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좋았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언어였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26살 때였습니다. 2005년 군사훈련 중 사고였어요. 부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먼저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계셨어요. 저한테 고개를 돌렸을 때 이미 얼굴에 다 쓰여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아버지의 군복을 정리했습니다. 왼쪽 상의 주머니 위에 단추가 하나 느슨하게 달려 있었어요. 거의 떨어질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걸 떼어냈습니다. 떼고 나서 왜 떼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그 단추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군악대에 배치받던 날 아버지가 현관까지 나와서 저를 봤어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맡은 사람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라. 그게 아버지가 저한테 한 마지막 훈시 같은 거였어요. 저는 그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경례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어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이었는지. 군악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2007년에 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인민군 공훈군악대에 배치받았습니다. 중위로 임관했어요. 전공은 클라리넷이었는데 지휘과를 복수로 이수했거든요. 군악대에 들어가서 처음 3년은 클라리넷을 불었습니다. 군악대라고 하면 좀 화려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습실은 지하에 있었어요. 형광등이 항상 한두 개씩 깜박거렸고 벽에는 습기 자국이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곰팡내가 올라왔어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악기를 쥐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하실이 싫지 않았습니다. 악기 소리가 벽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울림이 있었거든요. 콘크리트 벽이 의외로 소리를 잘 튕겨줬습니다. 메트로놈을 올려놓고 합주를 시작하면 그 좁은 공간이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만큼은 여기가 지하인지 지상인지 몰랐습니다. 군악대에는 2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직접 지휘하는 소편성 앙상블이 12명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대규모 행사에는 24명 전원이 나갔지만 지방 순회 공연이나 소규모 행사에는 이 12명이 한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최소정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소정이는 오보에를 불었습니다. 제가 군악대에 들어온 지 3년 되던 2010년에 23짜리 신입으로 들어왔어요.
첫날부터 눈에 띄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신입들은 긴장을 해서 고개를 못 드는데 소정이는 연습실에 들어오자마자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여기 천장 참 낮네요.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겁이 없는 건지 바보인 건지 그때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 소정이는 수다스러웠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옆 사람 붙잡고 끝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오보에를 집어들고 아무 곡이나 흥얼거리듯 불었습니다. 규율이 엄한 군악대에서 그런 짓을 하면 벌을 받는데 이상하게도 소정이가 부는 즉흥곡은 아무도 못 말렸어요.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좀 나아지거든요. 오보에라는 악기는 리드가 생명이에요. 얇은 갈대를 깎아서 만드는 건데 사람마다 입 모양이 다르니까 맞춤으로 깎아야 합니다. 저는 손이 작아서 세밀한 작업이 잘 됐거든요. 소정이 리드는 제가 깎아줬어요. 소정이는 받아들고 불어보고는 언니, 역시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에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 사이였어요. 2012년 7월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모란봉 악단이라는 이름이 처음 들렸어요. 위원장 직속에 새로운 예술단이 창설된다는 소문이 먼저 돌았고 얼마 뒤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군악대 안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모란봉 악단은 장비도 좋고 대우도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실제로 저희 군악대에서 모란봉 악단으로 차출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타진이 왔어요. 지휘를 할 수 있는 여성 장교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 단원들을 두고 갈 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갔으면 이 이야기는 없었을 겁니다. 저희 군악대 연습실은 지하 곰팡내가 나는 곳이었는데 모란봉 악단 연습실은 냉난방이 완벽한 지상 건물이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게 부러움이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문제는 부러움이 아니었어요. 불안이었습니다. 새 악단이 생기면 기존 악단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을 입 밖에 꺼내는 사람은 없었지만 연습실 안의 눈빛들이 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습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메트로놈 소리는 같은데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합주를 해도 소리가 하나로 모이지 않았어요. 각자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음악이 흩어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지휘대에 서서 그걸 들었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박동혁이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동혁이는 트럼펫 연주자였습니다. 31살, 군악대에서 유일한 남성 단원이었어요. 보통 군악대는 남성이 대부분인데 저희 소편성 앙상블은 공연 성격상 여성이 많았거든요. 동혁이는 그 사이에 혼자 남자였는데 불편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 대신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합주 시작합니까? 이 정도. 대화를 하다가도 3마디 이상 넘어가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무거운 악기 케이스가 있으면 자기가 들었습니다. 겨울에 연습실 난방이 안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일러실에 가서 뭘 해왔어요. 잘 되진 않았지만 시도는 했습니다. 소정이가 감기 걸려서 기침을 하면 다음날 연습실에 약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안 물어봤고 동혁이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연습실 분위기가 어두워지는데 동혁이는 변함이 없었어요. 여전히 필요한 말만 했고 여전히 무거운 건 자기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좀 든든했어요. 한 번은 합주 연습 중에 동혁이의 트럼펫이 삑사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연습을 멈추고 저는 동혁이를 봤어요. 동혁이 얼굴이 약간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동혁 동무, 적군한테 항복 신호 보내는 겁니까? 연습실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동혁이도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더라고요. 그 사람이 웃는 걸 본 게 그때가 두세 번째쯤이었을 겁니다. 2012년 9월이었습니다. 소정이가 연습 시간에 늦은 날이 있었어요. 소정이가 늦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늘 10분 일찍 와서 오보에를 조율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연습을 시작하면서도 문 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5분 늦게 소정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표정이 없었어요. 원래 그 아이는 들어오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뛰어올 사람인데 그날은 문을 열고 조용히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저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물어볼 수 없었어요. 군악대에서 개인 사정을 연습 중에 묻는 건 규율 위반이었습니다. 합주가 시작됐습니다. 곡은 조국 창가 편곡이었어요.
소정이의 오보에가 들어오는 대목이 왔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정이는 오보에를 입에 대고 있었는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저는 지휘를 하면서 소정이를 봤습니다. 손가락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자세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소정이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소정이는 오보에를 입에서 떼지 않은 채로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객석에서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휘봉을 계속 움직였어요. 다른 단원들이 소정이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오보에 옆에 클라리넷에 살짝 신호를 줬어요. 음량을 올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무대 뒤로 나왔어요. 소정이는 이미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벽을 보고 서서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아무 말 없이 옆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소정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언니, 저희 어머니가 끌려갔어요. 관리소라고 했습니다. 정치범 관리소. 이유는 몰랐어요. 아니, 이유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유가 필요 없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괜찮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소정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소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지도 않고요. 여러분, 군악대에서는 울면 안 됩니다. 군인이니까요. 하지만 사람이잖아요. 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면 울지 않는 척하면서 우는 겁니다. 소정이가 그랬어요. 저도 가끔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 군악대에는 정치보위부에서 나온 담당 장교가 있었습니다. 리성철 중좌. 남한으로 치면 소령이에요. 보위부라는 곳은 남한의 국정원 같은 곳인데 그것보다 훨씬 일상 가까이에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군 부대마다 보위부 장교가 붙어 있었어요. 감시가 일이었습니다. 리성철이라는 사람은 말이 적었습니다. 동혁이처럼 과묵한 게 아니라 말을 아끼는 거였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동혁이는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거고 리성철은 할 말이 있는데도 안 한 거예요. 대신 눈이 많았습니다. 연습을 참관할 때 항상 뒷줄 끝에 앉았어요. 메모를 하진 않았는데 눈이 움직였습니다. 누가 누구 옆에 앉는지, 쉬는 시간에 누가 누구랑 이야기하는지 그런 걸 봤어요. 저는 지휘대에서 단원들을 보는 사람이었는데 리성철은 그 뒤에서 저까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쉬는 시간에 소정이가 동혁이한테 과자를 건넨 적이 있었어요.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리성철이 저한테 물었어요. 단원들 사이 개인적 물품 교환이 잦은 것 같은데 관리를 좀 하시오. 과자 하나를 건넨 걸 그 사람은 물품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구나. 그 연습실에서 유일하게 편한 사람이 김옥순 동무였습니다. 옥순 동무는 아코디언을 연주했어요. 43살, 악단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9살 위였어요. 군에서는 제가 상관이었지만 나이로는 옥순 동무가 언니였습니다. 저는 공식 석상에서는 계급으로 불렀고 둘만 있을 때는 옥순 언니라고 불렀어요. 옥순 동무는 왼쪽 무릎이 안 좋았습니다. 오래 서서 연주하면 절뚝거렸어요. 본인은 괜찮다, 옛날 상처다 하고 넘겼는데 가끔 계단을 내려갈 때 얼굴이 찌그러지는 걸 저는 봤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행동이 많았습니다. 연습이 끝나면 신입 단원들 악기를 닦아줬고 공연 전에는 모든 사람의 군복 매무새를 한 번씩 점검했어요. 누가 시킨 적 없습니다. 옥순 동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리성철의 눈이 차갑게 돌아다니는 연습실에서 옥순 동무는 아무 말 없이 악기를 닦아주고 옷 매무새를 잡아주고 쉬는 시간에 따뜻한 물을 떠다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감시하고 하나는 돌보고. 한 번은 옥순 동무가 연습 끝나고 아코디언을 무릎에 올려놓고 혼자 뭔가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뭔가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자장가였습니다. 아주 낮은 소리로 아무도 안 듣게요. 이번에는 더 느렸습니다. 아코디언이 한 번 숨을 들이쉬고 오래 참았다가 천천히 내쉬는 것 같았어요. 옥순 동무한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 병으로 잃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장가를 들은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른 척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성철이 저한테 처음 의미 있는 말을 한 건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저는 악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리성철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한중좌, 이번 순회 공연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잘 준비하시오.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걸렸어요. 순회 공연이 마지막이라는 건지, 군악대 자체가 마지막이라는 건지, 저는 물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리성철은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눈은 안 웃었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중자였습니다. 예술부대는 진급이 좀 달랐어요. 지휘를 맡으면 보직이 올라가고, 보직이 올라가면 계급이 따라왔습니다. 실력보다는 자리가 계급을 정하는 구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은 거였습니다. 2013년 2월이었습니다. 겨울이 아직 안 갔어요. 평양의 2월은 바람이 뼈를 찔렀습니다. 연습실 지하의 온도는 영하까지는 안 내려갔지만 손가락이 굳을 정도는 됐어요. 단원들은 손에 입김을 불면서 악기를 잡았습니다. 금관 악기는 입술에 달라붙었어요. 동혁이가 트럼펫을 불다가 입술 껍질이 벗겨진 적도 있었습니다. 피가 살짝 맺혔는데 동혁이는 소매로 한 번 닦고 다시 불었어요. 그 2월에 제가 그 문서를 봤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군악대 행정실에 악보 수령 서류를 가지러 갔었어요. 행정실 담당 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서의 맨 위에 비밀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저는 읽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보위부 관련 문서를 허가 없이 보는 것은 군법 위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눈이 먼저 갔어요. 공훈 군악대 재편성 계획안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한 번, 세게 뛰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읽었어요. 전부 읽진 못했습니다. 한 30초 정도 봤을 겁니다. 귀가 복도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들리면 바로 고개를 돌려야 했으니까요. 눈은 문서 위를 달렸습니다. 기억나는 건 몇 가지였어요. 소편성 앙상블 해체, 단원 개별 재배치, 일부 전역 처리. 전역 처리, 이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북한에서 전역 처리라는 건 단순히 군복 벗는 게 아니에요. 평양 출신 군인이 전역을 하면 성분에 따라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탄광이나 농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특히 위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원은 좋은 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서 아래쪽에 이름이 있었어요. 재배치 대상 명단이었습니다. 전부는 못 봤지만 제 눈에 들어온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소정. 그 이름 옆에 전역 후 지방 배치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정이 어머니가 관리소에 끌려간 아이, 성분에 흠이 생긴 아이, 그 아이가 전역되어 지방으로 내려가면 어디로 가게 될까?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문서를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행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문서를 봤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문서의 내용이 더 무서웠어요. 해체. 이 사람들이 흩어진다. 소정이는 어디로 가는 건가? 옥순 동무는 43세 무릎도 안 좋은데 탄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 동혁이는. 저는 걸으면서 한 명 한 명을 떠올렸어요.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단추가 닿았어요. 아버지의 단추. 매끈한 금속 표면이 따뜻해질 때까지 만졌습니다. 네가 맡은 사람은 네가 끝까지 책임져라. 그 말이 이제는 다그치는 것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도 탈북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양 출신이었어요. 군관 가정에서 자랐고 음악대학을 나왔고 군 장교였습니다. 성분이 좋은 편이었어요. 배급도 비교적 잘 나왔고 숙소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탈북이라는 건 저한테는 다른 세상 이야기였어요. 함경도나 양강도 쪽 사람들, 배급이 끊긴 사람들,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문서를 본 이후로 제 머릿속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다면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미친 생각이었으니까요. 12명이 동시에 사라진다. 그것도 군인이? 불가능했습니다. 한 명도 힘든 걸 12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밀어내도 돌아왔어요. 밤에 눈을 감으면
그 생각이 다시 왔습니다. 낮에 연습을 하다가도 단원들의 얼굴을 보면 그 생각이 올라왔어요. 소정이가 오보에를 불 때, 옥순 동무가 무릎을 살짝 주무를 때, 동혁이가 말없이 악기 케이스를 닫고 있을 때, 만약에 저는 그 두 글자를 한 달 동안 안고 살았습니다. 2013년 3월이었습니다. 봄이 왔는데 저한테는 봄 같지 않았어요. 옥순 동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연습 끝나고 둘만 남았을 때였어요. 소리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니? 옥순 동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괜찮을 겁니다라고 말하려다가 그 말이 거짓말이 될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옥순 동무는 제 표정을 보더니 더 묻지 않았어요. 그 대신 아코디언을 집어들고 뭔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자장가였어요. 아주 낮은 소리로 아무도 안 듣게. 아코디언의 바람통이 천천히 열리고 닫히면서 숨을 쉬는 것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3월 셋째 주, 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군악대 단원 중에 함경북도 출신이 한 명 있었어요. 소편성 앙상블은 아니고 대편성 쪽 단원이었습니다. 그 사람과는 2년 넘게 같은 부대에 있었어요. 술자리에서 둘만 남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사람이 취해서 말했습니다. 집안 친척 중에 중국으로 간 사람이 있다고요. 말하고 나서 본인이 놀라서 이 이야기 없던 걸로 해주십시오 했어요. 저는 당연하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 뒤로도 그 사람은 저를 피하지 않았어요. 제가 입을 다물었다는 걸 아니까요. 그 신뢰가 2년 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지휘자란 게 그런 거예요. 단원들이 무심코 한 말도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중국 쪽으로 사람을 보내는 사람 알아? 그 단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한참 봤어요. 저도 그 사람을 봤습니다. 서로의 눈에서 같은 걸 읽었습니다. 이 대화는 없었던 거다. 하지만 대답은 해줘야 한다. 3일 뒤에 번호 하나를 받았습니다. 장씨성을 가진 중국 조선족 브로커였어요. 저는 그 번호를 외우고 종이를 태웠습니다. 연습실 뒤편 쓰레기통 옆에서 성냥 하나로 태웠어요. 종이가 까맣게 오그라드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건가?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번호를 외운 것만으로는 범죄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건 번호를 외운 순간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밀어내지 않기로 한 순간이었다는 걸요. 2013년 4월 초 순회 공연 일정이 공식적으로 내려왔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해서 함경남도 함흥, 함경북도 청진, 그리고 마지막이 함경북도 회령이었습니다. 4월 말 출발, 5월 초 함흥, 5월 중순 청진과 회령, 약 3주간의 일정이었어요. 회령, 저는 그 지명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회령은 두만강 바로 옆이었어요. 국경 도시였습니다. 중국 땅이 강 하나 건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순회 공연의 마지막 도시가 국경 도시라니 저는 일정표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걸 기회라고 봐야 하는 건지 함정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섰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런 일정이 다시 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군악대가 해체되면 순회 공연 자체가 사라지니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중전화를 썼어요. 숙소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있는 공중전화였습니다. 밤 11시, 길에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주변을 3번 확인하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군인이었습니다. 명령을 따르고 규율을 지키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명령이 아닌 제 판단으로 움직였습니다. 전화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누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억양이 함경도가 아니라 중국 쪽이었어요. 조선족 특유의 말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쉬고 말했어요.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몇 명이요? 12명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소? 12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미쳤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부스 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4월 초인데 아직 찬 바람이었어요. 저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미쳤다. 맞았습니다. 12명을 한꺼번에 빼낸다는 건 미친 짓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다음 날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사흘째 되는 날 장 씨가 전화를 받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게, 아주 길게요. 그리고 말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처음으로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 씨를 처음 만난 건 2013년 4월 둘째 주였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만날 수는 없었어요. 보이부 눈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비번 날을 이용해서 평성까지 기차를 탔어요. 평안남도 평성. 평양에서 기차로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장마당이 큰 도시였고 외지 사람이 섞여도 눈에 덜 띄는 곳이었어요. 장마당 뒷골목에 국수집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군복을 안 입었어요. 비번이니까 사복이 가능했습니다. 낡은 점퍼에 검은 바지, 거울을 보니까 군인 같지 않았어요. 그냥 34짜리 여자 같았습니다. 장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52살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손이 컸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제가 앉자마자 담배를 끄지 않았습니다. 저를 한참 봤어요. 위아래로. 그 시선이 불편하진 않았는데 읽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 이 일을 한 사람이구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당신이 12명 데리고 나가겠다는 사람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 씨가 국수를 한 젓가락 들었습니다. 씹지도 않고 삼켰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15년 했소. 한 번에 가장 많이 빼낸 게 5명이요. 그것도 민간인. 군인은 3명이 최대였소.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12명. 그것도 전원 군인. 당신이 중좌라고 했지. 장교까지 섞여 있으면 보위부가 반나절 안에 알아요. 반나절이면 국경이 닫히오. 장 씨는 국수 그릇을 밀어놓고 저를 봤어요. 돈 문제가 아니오. 이건 불가능한 거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 한 명도 위험한 걸 12명이나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포기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34이었어요. 군 장교였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었지 부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국수집에서 초면인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가능하다고 해주십시오.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삼켰어요. 장 선생, 한 가지만 들어보십시오. 저는 순회 공연 이야기를 했어요. 5월 중순 함경북도 회령에서 공연이 있다. 12명이 악기를 들고 합법적으로 국경 도시까지 이동한다. 군 명령에 의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공연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시간, 그 사이에 사라지면 된다. 장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예, 밤 공연이에요. 끝나면 10시가 넘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가 출발하기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쓰는 겁니다. 장 씨는 담배를 다시 꺼내 물었어요. 불을 붙이지 않고 입에 물고만 있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얼굴이었어요. 보위부 수행원은? 1명입니다. 리성철이라는 중좌예요. 1명이면 12명을 동시에 감시 못하지. 예, 공연 중에는 객석에 앉아 있고 공연 후에는 보통 현지 보위부 사람들이랑 술자리를 합니다. 장 씨가 처음으로 고개를 약간 끄덕였어요. 아주 작게. 하지만 저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돈은 1인당 3천 위안입니다. 12명이면 3만 6천 위안이에요. 이소, 2만 위안은 제가 모은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군에서 나온 위로금, 어머니한테 받은 돈, 그리고 장마당에서 조금씩 바꿔놓은 걸 합친 거예요. 나머지는 단원들이 모읍니다. 장 씨가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소. 예, 12명이 다 동의한 거요. 저는 잠깐 말이 안 나왔어요. 아직이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장 씨가 가능하다고 해야 단원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단원들이 동의해야 장 씨한테 확정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직입니다. 장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불가능하면 말을 꺼내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장 씨는 저를 한참 봤습니다. 담배 연기 사이로 눈이 보였어요. 피곤한 눈이었습니다. 당신, 왜 이러는 거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왜 이러는 건가? 저 혼자라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평양에서 계속 살 수 있었어요. 군악대가 해체되더라도 저는 중주하니까 다른 데로 발령이 나면 그만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정이가 떠올랐어요. 울면서 오보에를 입에 대고 있던 소정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소정이, 그리고 옥순 동무의 자장가가 떠올랐어요. 아무도 안 듣게 치는 자장가, 무릎이 아픈데 아프다고 안 하는 사람, 내가 맡은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 씨는 담배를 재떨이에 눌러 껐어요. 천천히요. 다 꺼질 때까지 눌렀습니다. 한번 보겠소. 회령 쪽 사정을 확인하고 연락하리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국수집을 나올 때 바깥 공기가 찼습니다. 4월인데 아직 겨울 같았어요. 저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단추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현실의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장 씨한테서 연락이 온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잡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서로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전화로 간단히 결과만 들었습니다. 가능은 하오. 조건이 있소. 조건은 3가지였어요. 첫째, 도강 인원을 3팀으로 나눈다. 12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눈에 띈다. 4명씩 3팀으로 나눠서 30분 간격으로 강을 건넌다. 둘째, 악기는 두고 간다. 셋째, 선금 절반을 먼저 보낸다. 첫째와 셋째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문제였어요. 악기를 두고 간다. 저는 전화기를 잡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악기를 두고 가면 회령 숙소에 악기 케이스 12개가 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이부가 숙소를 점검하면 사람은 없고 악기만 있는 거예요. 그건 도주의 증거입니다. 악기를 버리고 갔다는 건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반대로 악기를 들고 가면 어떻게 되는가? 숙소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도 없고 악기도 없으면 처음에는 혼란이 생겨요. 어디 다른 곳에서 연습하고 있나, 일정이 바뀌었나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우리한테는 생존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장 씨한테 실용적인 이유를 먼저 말했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숙소에 케이스가 남으면 도주가 확정되고 국경이 바로 닫힙니다. 가져가면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장 씨가 잠깐 침묵했어요. 일리가 있긴 하오. 하지만 무거워요. 느려져요. 알고 있습니다. 장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면 2팀으로 바꿉시다. 6명씩. 간격은 20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장 씨한테는 실용적인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악기는 이 사람들의 손이었어요. 소정이한테 오보에가 없으면 소정이가 아닙니다. 옥순 동무한테 아코디언이 없으면 옥순 동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북한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도착했을 때 유일하게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악기였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단원들한테 말하는 거였습니다. 4월 중순이었어요. 순회 공연 출발까지 보름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11명을 모을 수 없었어요. 보이부 눈이 있었습니다. 3 이상이 모여서 개인적 대화를 하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저는 1명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은 소정이었어요. 연습이 끝나고 악기 정리를 하는 척하면서 소정이한테 말했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소정아, 오늘 저녁에 연습실에 남아라. 소정이가 저를 봤어요.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한순간 굳었다가 바로 풀었어요. 예, 언니.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오보에를 닦았습니다. 저녁 8시 연습실에 둘만 남았어요. 형광등이 1개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소정이 앞에 앉았어요.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악대가 해체된다. 너는 저녁 후 지방 배치 명단에 올라있다. 소정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나는 너를 데리고 나가려 한다. 중국으로. 그리고 남한으로. 소정이가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한참 동안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소정이가 말했어요. 언니, 저 혼자예요. 아니, 전부 다. 소정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부요.
전부. 소정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한 번 떨렸습니다. 울 줄 알았는데 안 울었어요. 고개를 다시 들었을 때 눈이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한 명이었어요. 첫 번째 한 명. 동혁이한테는 한마디면 됐습니다. 안 돌아올 생각이 있나? 동혁이가 예 하고 끝이었어요. 질문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건데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3월부터 달라졌다는 걸 그 과묵한 사람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옥순 동무한테는 가장 오래 걸렸어요. 옥순 동무를 만난 건 연습실이 아니라 숙소 복도였습니다. 밤 10시쯤 둘 다 세면장에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옥순 동무 팔을 잡고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옥순 동무는 한참 동안 벽을 봤어요. 소리야. 예, 내가 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옥순 동무는 자기 무릎을 알고 있었습니다. 43이라는 나이를 알고 있었어요. 20대 아이들 사이에서 자기가 가장 느릴 거라는 것도요. 짐 아닙니다, 언니. 거짓말하지 마. 옥순 동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 눈이 단단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위험해지면 나를 두고 가. 약속해. 저는 그 약속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옥순 동무가 그 약속을 들어야 따라올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옥순 동무는 고개를 끄덕이고 세면장으로 갔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옥순 동무의 등을 봤습니다. 약간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어요. 열흘에 걸쳐서 저는 나머지 단원들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사람은 밤새 생각하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다 달랐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의 표정은 비슷했어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한 명이 거절했습니다. 클라리넷 연주자였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는데 남편을 두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선택도 옳은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정미양이가 남았습니다. 미양이는 첼로를 연주했어요. 29살. 저와 같은 해에 평양음악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같은 해에 군악대에 배치됐고 같은 해에 중위를 달았어요. 저와 모든 게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미양이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평양에 혼자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미양이를 키웠어요. 미양이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머니 건강이 요즘 안 좋아요라고 덧붙였는데 그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아주 조금 낮아지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미양이한테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미양이의 대답이 뭘지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미양이는 다 듣고 나서 오래 침묵했습니다. 소리야, 어머니가 평양에 혼자 계셔. 알아. 내가 가면 어머니는 어떻게 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탈북자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보위부가 찾아가고 조사를 받고 운이 나쁘면 관리소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미양이의 눈에 물이 고였어요. 나는 못 가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미양이한테 가자라고 말하는 건 어머니를 버려라라고 말하는 거였으니까요. 저한테 그럴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 미양아. 미양이가 저를 안았어요. 한 번도 안아본 적 없는 사이였는데 그날 처음 안았습니다. 등에 닿는 미양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대신 조심해. 꼭 살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절 한 명, 불참 한 명. 하지만 마지막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미양이한테 말한 다음 날 동혁이가 저한테 왔어요. 소리 중좌. 한 명 더 있습니다. 대편성 쪽 타악기 연주자 한 명이 동혁이한테 따로 접촉해 온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동혁이의 평소 행동에서 뭔가를 읽었겠지요. 그 사람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까지 11명이 됐어요. 원래 12명에서 2명이 빠지고 1명이 들어와서 11명. 장 씨한테 확정 인원을 알렸어요. 11명이요. 1명 줄었어. 1명이라도 줄면 다행이지. 인원이 줄었으니 비용도 달라졌습니다. 33,000 위안이었어요. 4월 말, 출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계획을 머릿속에서 돌렸습니다. 종이에 쓸 수 없었어요. 증거가 되니까요. 모든 걸 머리에 넣어야 했습니다. 공연 시간, 끝나는 시각,
보위부 리성철의 습관, 숙소에서 도강 지점까지의 거리, 장씨가 알려준 도강 시간대, 국경 경비대의 순찰 간격, 20분이었습니다. 경비대 교대 사이, 순찰 공백이 20분, 그 20분 안에 11명이 강을 건너야 했어요. 6명, 그리고 5명, 두 팀으로 나눠서 20분 간격. 첫 번째 팀이 건너고 20분 뒤에 두 번째 팀이 건넌다. 경비대 순찰이 한 바퀴 도는 시간이 40분이니까 첫 번째 팀이 출발한 시점부터 두 번째 팀이 도착하는 시점까지 총 40분 안에 끝내야 했어요. 동혁이한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악기 케이스 안에 빈 공간이 있지? 예, 비상식량을 넣어라. 최대한 많이. 동혁이는 원래 악기 케이스 안에 이것저것 넣는 습관이 있었어요. 수건이나 간식 같은 거요. 저는 그 습관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11개의 악기 케이스에 각자 먹을 것을 조금씩 넣는 겁니다. 강을 건너고 나면 장씨 차를 탈 때까지 걸어야 했거든요. 모든 게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없이요. 저는 밤에 누워서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공연이 끝난다. 인사를 한다. 무대 뒤로 나온다. 리성철이 현지 보위부 사람들과 간다. 우리는 악기를 들고 숙소 방향으로 걷는다. 중간에 방향을 튼다. 갈대밭으로 간다. 강에 도착한다. 매일 밤 같은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요. 실패하는 시나리오도 돌렸습니다. 리성철이 술자리에 안 가면, 경비대 순찰 시간이 바뀌면, 단원 중 누가 소리를 내면, 강물이 예상보다 깊으면, 4월 28일 저희는 평양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함경남도 함흥행이었어요. 거기서 첫 번째 공연을 하고 청진으로 이동하고 마지막으로 회령.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 시내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이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랐어요. 옆자리에 소정이가 앉아 있었어요. 오보의 케이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살짝 웃었어요. 입꼬리만 올리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건너편 좌석에 리성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척하면서 눈은 가끔 우리 쪽을 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기차가 달리고 있었어요. 평양에서 멀어지고 회령을 향해, 그리고 두만강을 향해. 함흥 공연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객석 800석이 꽉 찼고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조였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틀을 묵고 5월 6일에 청진으로 이동했습니다. 청진 공연은 5월 8일이었어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공연 전 리허설을 하는데 옥순 동무의 왼쪽 무릎이 부었습니다. 기차에서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아코디언을 무릎에 올리면 무게가 다 가니까 서서 연주하는 건 괜찮은데 앉으면 아팠어요. 옥순 동무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리허설 쉬는 시간에 무릎을 주무르는 걸 제가 봤어요. 손가락으로 무릎 옆을 꾹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아무렇지 않은 척이었는데 누르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옥순 동무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무릎 괜찮아요? 괜찮아. 옛날 상처야. 또 그 말이었어요. 옛날 상처. 옥순 동무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회령에서 도강 지점까지 걸어야 하는 거리. 장씨가 말한 대로라면 약 3km였어요. 길이 아닌 곳으로 밤에 악기를 들고요. 옥순 동무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을 밀어냈습니다. 밀어내는데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리허설 중에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리성철이 중간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10분 정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돌아왔을 때 표정이 좀 달랐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눈이 좀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휘대에서 그걸 봤어요. 손에 든 지휘봉이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알았나? 아니면 내 착각인가? 판단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계획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밤이 아니라 회령이 목표였지만 리성철의 변화가 눈에 걸렸어요. 청진 공연도 끝났습니다. 5월 10일 회령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평양이나 함흥과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흙 냄새가 진했고 바람에 물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강 냄새였습니다.
두만강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레는 게 아니었어요. 두려운 거였습니다. 회령시 인민극장은 작았어요. 함흥이나 청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객석이 300석 정도. 무대 조명이 약해서 지휘대에서 객석 뒷줄이 안 보였어요. 나무 의자가 삐걱거렸고 무대 바닥에 먼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 극장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극장 밖이었습니다. 도착한 날 오후 저는 숙소 주변을 걸었습니다. 산책하는 척이었어요. 실제로는 장 씨가 알려준 도강 지점의 방향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숙소에서 북쪽으로 3km, 도로를 벗어나서 논길을 지나면 갈대밭이 나오고 그 너머가 강이라고 했어요. 저는 낮에 그 방향을 봤습니다. 갈대밭의 윤곽이 멀리 보였어요. 거기까지 가는 길에 가로등은 없었습니다. 밤이면 완전한 어둠일 거였어요. 3km, 보통 걸음으로 30분에서 40분. 하지만 악기를 들고 길이 아닌 곳으로 밤에 걸으면 1시간은 잡아야 했습니다. 옥순동무의 무릎을 생각하면 더 걸릴 수도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틀 뒤 밤에도 구름이 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달빛이 없어야 했으니까요. 5월 11일 밤, 공연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단원들을 불렀어요. 리성철이 현지 보이부 사람들과 저녁 자리에 간 틈을 이용했습니다. 숙소 큰 방에 11명이 모였어요. 좁았습니다. 바닥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악기 케이스들이 벽 쪽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일 밤이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공연이 끝나면 악기 케이스를 들고 숙소 방향으로 간다. 숙소 앞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꺾는다. 거기서부터 도로를 벗어난다. 저는 머릿속에 있는 지도를 말로 그렸어요. 논길, 갈대밭, 강, 순서대로. 강에 도착하면 두 팀으로 나눈다. 첫 번째 팀은 동혁이가 이끈다. 6명. 두 번째 팀은 내가 이끈다. 5명. 강을 건너면 중국 쪽에 장 선생이라는 분이 기다리고 있다. 차를 타고 이동한다. 저는 한 명 한 명을 봤어요. 소정이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동혁이는 벽에 기대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옥순동무는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단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긴장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을 비비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조용했어요. 그때 옥순동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악기, 진짜 들고 가는 거지? 예, 언니. 옥순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됐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어요. 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옥순동무가 그러면 됐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긴장이 풀린 게 아니에요. 각오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어요. 내일 공연이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최고의 연주를 하자. 5월 12일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흐렸어요. 구름이 두꺼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안도했어요. 밤에 달이 안 뜨겠다. 오전은 리허설이었습니다. 극장에서 음향을 확인하고 동선을 잡았어요. 리성철도 와 있었습니다. 뒷줄에 앉아서 우리를 봤어요. 청진에서 봤던 그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청진에서 리성철이 자리를 비운 10분 동안 평양에서 전화가 왔었대요. 재편성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불안했던 겁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앞날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오후 5시 저는 숙소에서 마지막으로 장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밤입니다. 알겠소. 자정 전까지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겠소. 11명입니다. 알고 있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여전히 두꺼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 냄새가 났어요. 아버지, 오늘입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클라리넷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악기를 꺼내기 전에 케이스 안쪽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아버지의 단추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호주머니에서 옮겨 넣었어요. 혹시 강에서 주머니가 젖으면 잃어버릴까 봐서요. 단추 옆에 소정이한테 줄 오보에 리드도 넣었습니다. 케이스 안에 든 건 악기만이 아니었어요. 공연은 저녁 7시에 시작됐습니다. 회령시 인민극장 객석 300석이 거의 찼어요.
앞줄에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조명이 약해서 객석이 어둡게 보였어요. 무대 위에 조명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저는 지휘대에 올랐어요. 객석을 한번 봤습니다. 리성철은 오른쪽 앞줄 끝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 현지 보위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둘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뒤를 돌아서 단원들을 봤습니다. 10개의 얼굴, 악기를 든 10명, 군복을 입고 자세를 잡고 악보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소정이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오보에를 쥔 손은 단단했습니다. 동혁이는 트럼펫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정면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옥순 동무는 아코디언 끈을 어깨에 걸고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숨을 고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휘봉을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휘봉 끝이 형광등 빛에 반짝였어요. 손가락 사이로 나무가 느껴졌습니다. 이 지휘봉으로 몇 년을 했는지 모릅니다. 수백 번의 공연, 수천 시간의 연습,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첫 곡이 시작됐습니다. 군가 편곡이었어요. 빠르고 힘찬 곡, 단원들의 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저는 지휘를 하면서 느꼈어요. 오늘 소리가 달랐습니다. 하문이나 청진 때와는 달랐어요. 소리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한음한음이 바닥에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 네 번째 곡,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조국 찬가, 편곡 버전이었어요.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고 마지막에 전 악기가 한꺼번에 터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지휘봉을 들고 단원들을 한 번 더 봤어요. 10개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들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두려움, 결심,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감사 같은 것. 저는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클라리넷이 먼저 들어왔어요. 낮고 깊은 거기에 소정이의 오보에가 얹혔습니다. 가늘고 슬픈 듯한 소리, 두 소리가 만나서 하나의 선율이 됐어요. 그 위에 동혁이의 트럼펫이 올라갔습니다. 맑고 단단한 그리고 옥순 동무의 아코디언이 바닥을 채웠어요. 바람통이 열리고 닫히면서 공기 자체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객석은 조용했어요. 300명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곡이 절정으로 올라갔어요. 모든 악기가 함께 소리를 냈습니다. 극장벽이 울렸어요. 천장이 울렸어요. 저는 지휘를 하면서 울 뻔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대신 지휘봉을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 소리를 더 크게, 이 순간을 더 크게. 이것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정적이었어요. 1초, 2초, 3초.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함성이 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300명이 서서 박수를 쳤어요. 저는 객석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숙이는 동안 앞줄 군인의 얼굴이 보였어요. 옆 사람한테 뭔가를 말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오래 봤어요. 고개를 들고 마지막으로 객석을 봤습니다. 잘 있으십시오. 입 안에서만 말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시각은 밤 9시 20분이었습니다. 무대 뒤로 나왔어요. 단원들이 악기를 케이스에 넣고 있었습니다. 손이 빨랐어요.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악기가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 딸깍 소리만 연속으로 났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어서 리성철을 찾았어요. 리성철은 극장 로비에서 현지 보위부 사람 2명과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현지 보위부 사람이 오늘 공연 정말 훌륭했습니다. 동지, 한잔 하시지요. 하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리성철이 저를 봤습니다. 한중좌, 오늘 연주가 역대 최고였어.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현지 동무들과 자리가 있으니 단원들 숙소 복귀 관리 잘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리성철이 돌아서서 현지 보위부 사람들과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됐다. 리성철이 빠졌다. 계획대로였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일찍 나올 수도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로 돌아갔어요. 나간다. 단 2글자였어요. 단원들이 일제히
악기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극장 뒷문으로 나왔어요. 밤 9시 35분이었습니다. 바깥은 어두웠어요. 구름이 하늘을 전부 덮고 있었습니다. 달이 없었어요. 가로등이 극장 앞에만 있었고 뒷길은 캄캄했습니다. 11명이 줄을 서서 걸었어요. 악기 케이스를 양손에 든 사람, 한 손에 든 사람, 등에 맨 사람,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 걸었습니다. 군화 바닥이 흙길에 닿는 소리만 아주 낮게 났어요. 숙소 방향이 오른쪽이었습니다. 저는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꺾었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11명 모두 왼쪽으로 따라왔어요. 도로를 벗어나 논길로 들어갔습니다. 발밑이 달라졌어요. 단단한 아스팔트가 사라지고 부드러운 흙이 됐습니다. 구두 밑에 물이 조금 고여 있었어요. 5월인데도 밤 공기가 찼습니다. 저는 앞에서 걸었어요.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으니까. 걷기 시작한 지 10분쯤 됐을 때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퍽! 누가 넘어진 소리였습니다. 저는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순동무였어요. 아코디언 케이스가 옆에 넘어져 있었고 옥순동무는 왼쪽 무릎을 잡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다가갔어요. 무릎 꿇고 옥순동무 얼굴을 봤습니다. 어두워서 표정은 잘 안 보였는데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괜찮다. 미끄러졌어. 동혁이가 왔어요. 아무 말 없이 옥순동무의 아코디언 케이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자기 트럼펫 케이스는 등에 메고 있었어요. 이제 양손에 하나씩 2개였습니다. 옥순동무가 내 거 내가 든다고 했어요. 동혁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코디언을 들고 앞으로 걸었어요. 옥순동무가 일어섰습니다. 소정이가 옆에서 팔을 잡아줬어요. 옥순동무가 소정이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다시 앞으로 걸었어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저는 계산했어요. 극장에서 나온 지 30분. 아직 절반도 안 왔습니다. 리성철의 술자리가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보통 2시간 정도였지만 오늘은 모릅니다. 갈대밭에 도착한 건 밤 10시 40분이었습니다. 극장에서 1시간 넘게 걸린 거였어요. 예상보다 20분 더 걸렸습니다. 갈대가 사람 키보다 높았어요. 들어가니까 바깥이 안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가 흔들리면서 스스스 소리가 났어요. 발밑은 축축했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는 곳도 있었어요. 신발 안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어요. 5월인데도 강가에 물은 찼습니다. 갈대밭을 빠져나오니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두만강이라고 하면 크고 웅장한 강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회령 쪽은 아니었어요. 폭이 한 50m 정도였습니다. 수심도 깊지 않았어요. 5월이라 수위가 낮았거든요. 허리 정도까지 올 거라고 장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을 보는 순간 생각보다 무서웠어요. 어두운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거의 없었어요. 조용히 흐르는 강은 빠르게 흐르는 강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건너편이 보였어요. 나무들의 윤곽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중국이었어요. 50m. 이 50m를 건너면 다른 나라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11명이 서 있었습니다. 악기 케이스를 든 채로.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강물 소리와 갈대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제가 이야기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 50분. 장씨가 알려준 경비대 순찰 공백 시간은 11시부터였습니다. 10분 남았어요. 첫 번째 팀. 동혁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동혁이 뒤로 5명이 섰습니다. 소정이도 첫 번째 팀이었어요. 저는 소정이를 첫 번째 팀에 넣었습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게 맞았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뒤에 남은 팀이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저는 동혁이한테 말했어요. 강 가운데가 가장 깊다. 허리까지 올 수 있어. 악기를 머리 위로 들어. 동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너면 나무 사이에서 기다려. 절대 소리 내지 마. 예. 동혁이가 뒤를 돌아서 5명을 봤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발목에 닿는 소리가 났어요. 찰박.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그 정막 속에서는 크게 들렸습니다. 6명이 한 줄로 강에 들어갔어요. 동혁이가 맨 앞이었습니다. 한 손에 트럼펫 케이스, 다른 한 손에 옥순동무의 아코디언 케이스를 머리 위로 들고 있었어요.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허벅지까지.
허리까지. 소정이가 가운데쯤에서 비틀거렸어요. 앞사람 등을 잡았습니다. 오보의 케이스가 물에 닿을 뻔했어요.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강가에 서서 지켜봤어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어요. 11명 중 6명이 지금 강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순간 경비대가 나타나면 끝이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명이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하나씩 물에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둠 속의 윤곽이었어요. 나무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팀, 저와 4명, 옥순 동무가 이 팀이었습니다. 20분을 기다려야 했어요. 경비대 순찰이 한 바퀴 돌고 다시 공백이 생기는 시간. 20분이 20시간 같았습니다. 저는 갈대밭 안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옥순 동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3명은 조금 떨어져 앉았어요. 옥순 동무가 속삭였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소리야, 네가 앞에서 가면 우리는 따라간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옥순 동무를 봤어요. 어둠 속이라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11시 20분, 저는 일어섰어요. 간다. 강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5월인데 이렇게 찬 물은 처음이었습니다. 발이 바닥을 밟았는데 돌이 미끄러웠어요. 한 발 한 발 조심해서 내딛었습니다. 왼손에 제 클라리넷 케이스를 들고 있었어요.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군복 바지가 물에 젖었어요. 무거워졌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졌어요. 물살이 생각보다 있었습니다. 세지는 않았는데 발밑이 미끄러우니까 물살에 밀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4명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옥순 동무가 맨 뒤였습니다. 강 가운데를 지났어요.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물이 가슴 아래까지 왔어요. 클라리넷 케이스를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팔이 떨렸어요. 물이 다시 얕아지기 시작했어요. 허리, 허벅지, 무릎, 발목, 발이 마른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이었어요. 저는 강에서 나와 나무 뒤에 섰어요. 뒤를 봤습니다. 1명, 2명, 3명이 나왔어요. 옥순 동무가 안 보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강을 다시 봤습니다. 어둠 속에 물만 흐르고 있었어요. 3초, 5초, 10초. 물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옥순 동무였어요. 강 가운데쯤에서 느리게 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느리게. 한 발짝 옮기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옥순 동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위험해지면 나를 두고 가. 저는 그때 얘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강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무릎까지 물에 들어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옥순 동무가 가까이 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얼음 같았습니다. 옥순 동무를 끌어서 강에서 나왔어요. 옥순 동무는 마른 땅을 밟자마자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소리를 안 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저는 옥순 동무 옆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언니, 옥순 동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이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건넜다 소리야.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일이 진짜라는 걸 느꼈어요. 강을 건넜다. 진짜로 건넜다. 나무 사이에서 동혁이 팀과 합류했습니다. 11명이 다시 모였어요. 전원이었습니다. 젖은 군복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5월 밤바람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소정이가 제 옆으로 왔어요. 속삭였습니다. 언니, 건넜어요. 응, 건넜어. 소정이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젖은 손이었습니다. 꽉 쥐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을 건넌 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장씨가 나타난 건 10분 뒤였습니다. 나무 사이에서 손전등 불빛이 2번 깜빡였어요.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장씨가 다가왔어요. 11명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200m 앞에 있어. 봉고차 2대요. 빨리 갑시다. 우리는 걸었어요. 200m가 짧았습니다. 강을 건너온 뒤라서 땅 위를 걷는 게 가벼웠어요. 봉고차에 탔습니다. 11명이 2대에 나눠 탔어요. 좁았습니다. 악기 케이스를 무릎 위에 올리고 어깨를 맞대고 앉았어요. 차 안에서 젖은 옷 냄새가 났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어느 마을. 장 씨의 연락책이 마련한 은신처는 농가 창고였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볏짚이 깔려 있었고 천장이 낮았습니다. 11명이 들어가니 돌아다닐 공간이 없었어요. 벽에 기대 앉거나 누워야 했습니다. 저는 클라리넷 케이스를 열고 안쪽 주머니에서 단추와 리드를 꺼내 호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했어요. 장 씨가 말했어요. 여기서 최소 2주를 버텨야 하오. 지금 국경 쪽이 좀 뒤숭숭하니까 상황을 보고 다음 이동을 결정하겠소. 2주 동안 11명이 이 창고에서 숨어 있어야 한다. 밖에 나갈 수 없다. 소리를 크게 낼 수 없다. 화장실은 창고 뒤에 구덩이. 씻을 물은 하루에 양동이 하나. 첫째 날은 긴장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어요. 사흘째부터 달라졌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11명이 함께 지내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씻을 수 없으니까요. 짜증이 올라왔어요. 작은 일에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옥순 동무의 무릎은 더 나빠졌습니다. 강을 건너면서 무리가 간 거였어요. 부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소정이는 밝던 얼굴이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창고 구석에 앉아서 오보의 케이스를 안고 있었어요. 열지는 않았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요. 닷새째 되던 날 옥순 동무가 갑자기 말했어요. 이 창고 천장이 우리 연습실보다 낫다. 소정이가 피식 웃었어요. 소정이 첫날 대사 아닙니까? 옥순 동무가 그래서 써먹어 봤다 하고 웃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작게. 하지만 그 웃음이 창고 안의 공기를 조금 바꿨어요.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다들 자는데 동혁이가 조용히 악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트럼펫을 꺼내지는 않았어요. 대신 케이스 안에 칸막이를 열고 뭔가를 꺼냈습니다. 비스킷이었어요. 딱딱한 군용 비스킷. 동혁이가 출발 전에 넣어둔 비상식량이었습니다. 동혁이는 비스킷을 11조각으로 나눴어요. 정확하게요. 칼이 없으니까 손으로 쪼갰는데 크기가 거의 같았습니다. 그걸 한 명 한 명한테 돌렸어요. 아무 말 없이요. 소정이가 비스킷 조각을 받아들고 동혁이를 봤어요. 동혁이는 이미 다음 사람한테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스킷 조각을 손에 들고 한참을 봤어요. 크기가 엄지손톱만 했습니다. 한 입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입에 넣었을 때 밀가루와 설탕의 맛이 났습니다. 평범한 맛이었는데 그날 밤에는 그 평범한 맛에 울컥했어요.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낮에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장 씨의 차가 아니었습니다. 장 씨는 약속된 시간에만 왔거든요. 이건 예정에 없는 소리였어요. 저는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11명이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숨소리조차 멈추려고 애썼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 발소리. 사람이 2명인 것 같았어요.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억양으로 보아 공안 같았어요. 이곳에서 탈북자가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송환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창고 문 쪽으로. 저는 옆에 있는 동혁이를 봤습니다. 동혁이가 저를 봤어요. 아주 짧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혁이의 눈이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먼저 나갈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돼. 발소리가 창고 문 앞에서 멈췄어요. 심장이 목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문 손잡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장 씨가 바깥에서 자물쇠를 채워 놓았거든요. 문 손잡이가 한 번 더 움직였어요. 그리고 중국어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잘 못했지만 톤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잠겼네. 비어있나 보다. 그런 톤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차 문이 열리고 닫히고 엔진 소리.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어요. 호주머니 안에서 단추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단추 모서리가 파고들었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지 않았어요. 3주가 지나고 장 씨가 왔습니다. 이동합니다. 내일 새벽이요. 장 씨의 계획은 이랬어요. 연변에서 내륙으로 이동한 뒤 육로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라오스 국경을 넘는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면 한국 대사관에 접촉할 수 있다.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중국 연변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직선 거리로도 3,000km가 넘었어요. 차로 가도 며칠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장 씨가 마련한 건 화물 트럭이었어요.
짐칸에 타는 겁니다. 짐 사이에 숨어서 11명이요. 화물 트럭의 짐칸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양쪽에 짐이 쌓여 있었고 가운데 통로 같은 공간에 11명이 앉았어요. 서로의 무릎과 어깨가 맞닿았습니다. 악기 케이스는 짐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트럭이 출발하자 바닥이 흔들렸어요. 시골길이라 포장이 안 된 구간이 많았습니다. 몸이 이리저리 쏠렸어요. 머리가 천장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트럭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어요. 서면 숨을 죽였습니다. 다시 출발하면 조금 숨을 쉬었어요. 엿새째 되던 날 중국 남부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장 씨가 말했어요. 여기서 하룻밤 쉬고 내일 라오스 국경으로 갑니다. 국경은 걸어서 넘어야 하오. 산길이요. 산길. 옥순 동무를 봤어요. 옥순 동무도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라오스 국경의 산길은 밀림이었습니다. 나무가 빽빽했어요. 길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장 씨가 구한 현지 안내인 장찬이 앞에서 걸었어요. 라오스 사람이었습니다. 한국말은 물론 중국말도 못했어요. 장 씨가 간단한 중국어로 뭔가를 설명했고 찬찬은 고개를 끄덕이고 앞에서 걸었습니다. 밀림 안은 덥고 습했어요. 중국 남부에서 라오스 국경으로 넘어오면서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5월 밤과는 다른 세계였어요. 공기 자체가 무거웠습니다. 숨을 쉬면 물을 마시는 것 같았어요. 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복은 이미 며칠째 안 갈아입은 상태였는데 거기에 땀까지 젖으니 몸에 달라붙었어요. 발밑에 진흙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린 뒤라서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신발이 빠졌어요. 빼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거머리가 있었어요. 다리에 붙어 있는 걸 소정이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비명을 지를 뻔했는데 입을 틀어 막았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이제는 모두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소정이의 걸음이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며칠을 웅크리고 있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까요. 경사가 가팔라지자 숨이 거칠어졌어요. 오보에 케이스를 든 손이 계속 미끄러져서 케이스를 가슴에 안고 걸었습니다. 저는 소정이를 한번 돌아봤어요. 소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고개 끄덕임을 믿었습니다. 옥순 동무는 걸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옥순 동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나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위험해지면 나를 두고 가. 저는 그때 얘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옥순 동무가 오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오고 있었습니다. 왼쪽 무릎이 부은 채로 진흙길에서 경사를 오르면서 한 발짝 한 발짝이 고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옥순 동무는 소리를 안 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두고 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동혁이가 옥순 동무 옆에서 걸었어요. 직접 부축하지는 않았습니다. 옥순 동무가 그걸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요. 대신 경사가 급한 곳에서만 슬쩍 팔을 내밀었어요. 옥순 동무가 잡기도 하고 안 잡기도 했습니다. 2시간을 걸었을 때 안개가 내려왔어요. 산 위쪽에서 하얀 안개가 밀림을 덮었습니다. 앞이 안 보였어요. 찬찬히 멈췄습니다. 손을 들어 뒤를 가리키며 뭔가를 말했어요. 라오스 말이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장 씨가 찬찬한테 물었어요. 찬찬이 대답했습니다. 장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길이 2갈래로 나뉜다 합니다. 안개 때문에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합니다. 11명이 안개 속 밀림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장 씨가 말했어요. 나눠서 갑시다. 찬찬이 한 팀을 데리고 왼쪽으로 가고 내가 한 팀을 데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맞는 쪽이 먼저 도착하면 연락하겠소. 저는 반대했어요. 나뉘면 안 됩니다.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리면 날이 밝소. 날이 밝으면 국경 순찰에 걸리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뉘는 건 더 위험했어요. 저는 찬찬을 봤어요. 찬찬의 눈을 봤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눈은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왼쪽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원 왼쪽으로 갑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뉘는 것보다는 함께 틀리는 게 나았어요. 찬찬히 앞에서 걸었습니다. 왼쪽 길로 안개 속을 걸었어요. 30분, 1시간, 나무와 나무 사이를 빠져나가고 경사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어요. 나무 사이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주 멀리
마을 불빛이었어요. 찬찬히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이가 하얗게 보였어요. 맞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옆에 나무가 있어서 기대섰어요. 소정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저는 몰랐습니다. 라오스 밀림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인원을 세지 않았어요. 세야 했는데 세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느라, 옥순 동물을 걱정하느라, 제 자신이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느라 세지 않았어요. 마을에 도착해서야 셌습니다. 10명이었어요. 소정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소정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마을 외곽의 허름한 집에 10명이 들어갔어요. 찬찬히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자마자 저는 인원을 다시 셌어요. 하나, 둘, 셋, 10명. 아무리 세도 10명이었습니다. 소정이가 마지막으로 제 옆에 있었던 게 언제였는지 떠올렸어요. 안개가 내려왔을 때까지는 있었습니다. 길이 두 갈래로 나뉜 그 지점. 제가 왼쪽을 선택한 그 지점. 거기까지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 이후를 모릅니다. 안개 속에서 걸을 때 저는 앞만 봤어요. 잔찬의 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앞만 봤습니다. 뒤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동혁이가 제 앞에 왔습니다. 내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동혁이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눈도 단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지금 당장 밀림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동혁이를 봤어요. 가게 해야 하나. 9명을 여기 두고 동혁이를 밀림에 보내야 하나. 밀림은 안개가 아직 안 거쳤을 수 있었어요. 길이 없었습니다. 동혁이가 찾을 수 있을까? 동혁이마저 잃으면 안 돼.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동혁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이 과묵한 사람의 눈이 흔들리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소정이를 그냥 두고요. 저는 대답해야 했어요. 대답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야 했어요. 9명을 위해 1명을 찾으러 보낼 수 없어. 그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휘대 위에서 수백 번 명령을 내렸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어요. 동혁이가 주먹을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벽 쪽으로 갔습니다. 벽을 한 번 쳤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둔탁한 소리. 주먹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동혁이는 다시 치지 않았어요. 벽에 이마를 대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동혁이를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 아이들을 지키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11명을 전부 데리고 나왔어요. 1명도 빠짐없이. 그런데 1명을 잃었습니다. 소정이, 26살, 오보에를 불던 아이, 제가 리드를 깎아주던 아이, 언니, 역시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에요. 하고 웃던 아이,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 천장 참 낮네요 하고 말하던 아이, 은신처에서 옥순 동무가 그 말을 따라 했을 때 피식 웃던 아이, 저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단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뭔가가 더 있었어요. 소정이의 오보의 리드였습니다. 제가 깎아준 것. 소정이가 중국 은신처에서 언니, 이거 하나만 더 깎아줄 수 있어요? 해서 깎아준 것. 다 깎고 나서 주려고 케이스에 넣어뒀는데 주지 못했어요. 작은 갈대 조각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지면 매끈했어요. 단추 옆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단추와 소정이의 리드.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장 씨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중국 쪽 연락책을 통해서 밀림 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며칠 아니면 그 이상. 우리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 국경 근처에 오래 머물면 위험했어요. 라오스 경찰도 불법 입국자를 단속했거든요. 비엔티안까지 가야 했습니다. 라오스 수도. 거기에 한국 대사관이 있었어요. 장 씨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출발해야 하오. 비엔티안까지 차로 이틀이오. 소정이는요? 찾으면 따로 보내겠소. 다른 루트로. 저는 장 씨를 봤어요.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섰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10명을 여기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나무 천장이었어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금 사이로 뭔가 기어가는 게 보였어요. 벌레. 저는 그걸 멍하니 봤습니다. 소정아,
너는 지금 어디 있니? 밀림에서 혼자 밤을 보내고 있는 건가? 무서운 건 아닐까? 당연히 무섭겠지. 26살이 밀림에서 혼자 오보의 케이스를 들고 있을까? 놓쳤을까? 생각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가 끝나면 다른 하나가 이어졌습니다. 옆에서 옥순 동무가 조용히 말했어요. 소리야, 자. 잠이 안 와요, 언니. 알아. 그래도 눈은 감고 있어. 옥순 동무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코디언을 오래 친 사람의 손이었어요.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저는 옥순 동무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어요.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10명은 비엔티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정이가 앉았어야 할 자리.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짐을 올려놓지도 않았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이틀을 달려서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장 씨의 연락책이 비엔티안 외곽의 게스트하우스를 잡아놨어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엔티안에 도착한 날 오후 문제가 생겼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우리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1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짐이 악기 케이스뿐이고 얼굴이 수척하고 옷이 더러웠으니까요. 여권도 없었어요. 저녁 무렵 게스트하우스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섰습니다. 라오스 경찰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장 씨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경찰이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를 뒷문으로 빼냈습니다. 골목으로 나왔어요. 악기 케이스를 든 채로 뛰었습니다. 옥순 동무가 뛰지 못했어요. 절뚝거렸습니다. 동혁이가 옥순 동무를 업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옥순 동무 앞에 쪼그려 앉더니 등을 내밀었습니다. 옥순 동무가 내려놔 하고 말했지만 동혁이는 이미 일어서서 뛰고 있었어요. 트럼펫 케이스는 제가 들었습니다. 제 클라리넷 케이스와 동혁이의 트럼펫 케이스, 양손에 하나씩. 무거웠어요. 팔이 빠질 것 같았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골목을 3번 꺾고 장 씨가 다른 숙소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더 작고 더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수 있었어요. 장 씨가 숙소 문을 잠그고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대사관에 직접 갑시다. 더 이상 숨어 있으면 안 되겠소. 다음 날 2013년 7월 22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10명의 단원과 함께 비엔티안 시내의 한국 대사관 앞에 섰어요. 건물이 깨끗했습니다. 유리창이 반짝였어요. 입구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깃발을 보고 멈췄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본 적은 있었어요. 북한에서도 봤습니다. 적의 상징으로요. 쏘아 마치는 관역에 그려져 있었고 교육 자료에서 증오의 대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그 깃발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이 흰 바탕 위에 있었어요.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한참 봤어요. 무슨 감정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나왔어요. 한국말을 했습니다. 남한 말이었어요. 억양이 다르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귀로 들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말했어요. 조선에서 왔습니다. 10명입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사관에서의 절차는 복잡하고 길었습니다. 신원 확인, 면담, 서류 작업, 며칠이 걸렸어요. 그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장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소정이 소식 있습니까? 아직 없소. 찾고 있는 겁니까? 찾고 있소. 장 씨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대사관에서 태국으로 이동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태국 방콕의 이민국 수용소에서 한국행 절차를 밟는다고 했어요. 태국 이민국 수용소는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좁은 방에 10명이 들어갔습니다. 선풍기가 하나 돌고 있었어요. 더웠습니다. 하지만 지붕이 있었고 벽이 있었고 문이 잠기긴 했지만 밖에서 잠근 게 아니라 안에서 잠글 수 있었어요. 그 차이가 컸습니다. 수용소에서 2달 정도 보냈어요. 그 2주 동안 장 씨한테서 연락이 한 번 왔습니다. 소정이가 발견됐다고 했어요. 라오스가 아니라 중국에서 밀림에서 헤매다가 다시 중국 쪽으로 넘어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북한으로 송환됩니까? 장 씨가 침묵했어요. 길게. 아마도.
그 두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방 구석에 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벽을 봤어요.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클라리넷 케이스를 열고 안쪽 주머니에서 리드를 꺼냈어요. 소정이한테 주지 못한 오보의 리드,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매끈했어요. 제가 깎은 거니까 제 손에 익은 모양이었어요. 소정아, 미안하다. 저는 그때 울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안 울었어요. 단원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참았어요. 울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깨가 흔들리니까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래도 나왔어요. 숨이 끊기듯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옥순 동무가 언제 왔는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등을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옥순 동무의 손이 등 위를 천천히 오갔어요. 2013년 10월 한국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밤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통로를 걸었습니다. 긴 통로였어요. 조명이 밝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밝기였어요. 형광등이 아니라 은은하면서도 구석구석까지 비추는 조명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처음 타봤습니다. 발밑이 움직이니까 이상했어요. 옥순 동무가 옆에서 난간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에 한국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어색했어요. 누군가가 웃으면서 맞아주는 것, 그게 어색했습니다. 저는 입국장을 걸으면서 평양 연습실의 형광등이 떠올랐어요. 지하실, 깜빡거리는 형광등, 곰팡내, 메트로놈 소리. 그곳이 그리운 건지, 그곳에 두고 온 시간이 그리운 건지 저는 구분이 안 됐어요. 동혁이가 옆에서 걷고 있었어요. 트럼펫 케이스를 오른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10명이 한국 땅을 밟았어요. 하지만 11명이어야 했습니다. 하나원, 탈북민이 한국에 도착하면 처음 가는 곳입니다. 정식 이름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거기서 석 달을 보냅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교통카드 쓰는 법, 은행 계좌 여는 법, 이력서 쓰는 법. 34 먹은 인민군 중좌가 26살 선생님한테 지하철 노선도를 배웠습니다. 이상한 건 거기서 처음으로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평양에서는 늘 소리가 있었어요. 구호방송, 확성기, 행진곡, 도강할 때는 물소리, 심장소리, 발자국 소리. 라오스 밀림에서는 벌레 소리와 누군가의 숨소리. 그런데 하나원 독방에 누우면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평화인 줄 알았어요. 사흘쯤 지나니까 그게 평화가 아니라 공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악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클라리넷 케이스는 방구석에 세워뒀는데 석 달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열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 연습실이 떠오르고, 연습실이 떠오르면 소정이가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리드를 깎던 손, 오보에를 닫고 또 닫던 손. 그게 무서웠어요. 소리가 아니라 소리가 데려올 기억이 무서웠습니다. 옥순 동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코디언을 펴지 않았습니다. 무릎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녔는데 의사가 물었대요. 음악 하셨어요? 손가락 근육이 특이하시네. 옥순이가 대답했답니다. 예전에요. 그 예전이라는 말에 2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혁이는 달랐어요. 그 녀석은 트럼펫을 꺼냈습니다. 하나원 옥상에서 밤마다 관리하시는 분이 올라와서 밤에 불면 민원 들어옵니다 했더니 동혁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내려갔대요. 다음 날 밤에 또 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결국 관리자분이 포기하셨어요.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 친구, 불 때 얼굴이 참 편해 보여서요. 차마 또 못 말리겠더라고. 그게 동혁이었습니다. 말은 못하는데 악기는 말하게 놔두는 사람. 하나원을 나온 건 2013년 가을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배정해줬어요. 서울 영등포구 14평짜리. 단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동혁이는 인천에, 옥순이는 수원에 배정받았고 나머지도 각자 다른 동네로 갔어요. 군악대 시절에는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살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다들 각자의 방에 혼자였습니다. 저는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이력서라는 걸 처음 써봤어요. 경력란에 뭐라고 쓸까 고민했습니다.
조선인민군 공훈군악대 지휘자라고 쓸 수는 없었어요. 면접에서 전 직장이 어디셨나요?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바코드를 찍는 법을 배우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카드 결제기를 다루는데 이틀이 걸렸고요. 34년 인생에서 제가 이렇게 서투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클라리넷 케이스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전화가 왔습니다. 옥순이었어요. 소리야, 나 교회 다니는데 찬송가 반주를 맡게 됐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아코디언 폈어. 소리가 나. 아직 소리가 나더라.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옥순이가 말을 이었어요.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어. 20년 동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클라리넷 케이스 앞에 앉았습니다. 먼지를 닦았어요.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 거기까지였어요. 일주일 뒤에 다시 열었습니다. 케이스를 여는데 일주일이 걸린 겁니다. 클라리넷을 꺼내고 리드를 끼우고 입술을 갖다 대는데 소리가 안 났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었어요. 3달 넘게 안 불었으니까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불었을 때 소리가 났어요. 좋은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갈라지고 흔들리고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도 소리였어요. 제 소리였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소정이의 오보에 리드가 만져졌습니다. 라오스 밀림에서부터 넣어둔 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거예요. 리드 옆에 아버지의 단추가 있었습니다. 단추는 강물에 젖은 뒤로 색이 발에 있었어요. 저는 그 두 개를 다시 꺼내서 클라리넷 케이스 안쪽 뚜껑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회령 공연 전에 처음 넣었던 그 자리예요. 리드는 소정이가 돌아올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기로 한 거였고 단추는 아버지가 제게 맡긴 거였습니다. 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네가 맡은 사람은 끝까지. 2015년 봄이었습니다. 동혁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동혁이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지휘자 동지였고 하나원에서는 한소리 씨였는데 동혁이는 한국에 와서 제일 편한 말을 찾은 거였어요. 제가 왜 선생님이야? 했더니 동혁이가 대답했습니다. 악기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르쳐 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휘만 했어요. 하지만 동혁이한테는 그게 가르침이었나 봅니다.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동혁이의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영등포 지하에 빈 연습실이 하나 있는데 월세가 싸다. 거기서 음악 교실을 열자. 탈북민 아이들한테 악기를 가르치자. 저는 물었습니다. 돈은? 동혁이가 말했어요. 경비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았습니다. 트럼펫은 밤에 불면 되고요. 저는 또 물었어요. 악기는? 동혁이가 웃었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죠.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영등포역에서 걸어서 10분, 반지하 공간이었어요. 천장이 낮았습니다. 소정이가 이 천장을 봤으면 또 그 말을 했을 겁니다. 여기 천장 참 낮네요. 벽은 콘크리트였고 환기가 잘 안 돼서 곰팡내가 났어요. 평양 연습실이랑 비슷했습니다. 형광등이 하나 있었는데 깜빡거렸어요. 그것도 비슷했습니다. 다른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평양에서는 문이 밖에서만 열렸거든요. 옥순이가 수원에서 올라왔습니다. 무릎은 수술을 받아서 나아졌는데 계단을 내려올 때는 아직 조심해야 했어요. 동혁이가 아코디언을 받아 들었습니다. 옥순이가 말했어요. 내가 들 수 있어. 동혁이가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제가 들고 싶어서요. 강을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같은 동작이었는데 이번엔 웃으면서였어요. 단원 4명이 모였습니다. 저, 동혁, 옥순, 그리고 건반을 치는 단원 하나. 11명 중 넷이었어요. 나머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공장에 다니고 어떤 이는 식당에서 일하고 어떤 이는 아직 악기를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왔어요. 처음에 셋이었습니다. 탈북민 가정의 아이들이었어요. 10살, 12살, 14살, 악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제가 클라리넷을 조립하는 걸 보여줬더니 10살짜리가 물었어요. 그거 총이에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대답했어요.
아니, 이건 노래하는 거야. 그 아이가 처음으로 소리를 낸 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다시 시작되는 거라는 걸요. 옥순이는 토요일마다 왔습니다. 아이들한테 아코디언 건반 짚는 법을 가르쳤어요. 수업이 끝나면 항상 악기를 닦았습니다. 자기 거만 닦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쓴 악기까지 전부요. 평양 연습실에서도 그랬어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남의 악기를 닦을 때 아무 표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콧노래가 자장가였어요. 옥순이가 북에 두고 온 딸한테 불러주던 자장가. 저는 그날 그 자장가를 듣다가 생각했습니다. 옥순이는 강 앞에서 저한테 약속했었어요. 내가 짐이 되면 나는 빠지겠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짐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강에서도, 밀림에서도, 지금 이 반지하 교실에서도요. 옥순이가 빠졌으면 이 아이들은 아코디언 소리를 못 들었을 겁니다. 동혁이는 경비 일을 마치고 밤에 왔어요. 아이들이 간 뒤 혼자 트럼펫을 불었습니다. 하나원, 옥상에서 하던 것과 같았어요. 다만 이제는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반지하라서요. 동혁이가 어느 날 불다가 멈추더니 저한테 말했어요. 선생님, 저 한국 와서 처음으로 낮에 불어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불어. 동혁이가 웃었어요. 근데 낮엔 경비 서야 돼요. 그게 동혁이의 유머였습니다. 웃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웃었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아이 하나가 안 갔어요. 12살짜리였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리코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집에 안 가? 그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는 소리가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나원 독방의 그 침묵을 떠올렸습니다. 소리가 없어서 무서웠던 밤들을요. 이 아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한 것과 평화로운 것은 다르다는 걸요. 아이들이 늘었습니다. 3시 5시 되고 5시 8이 되었어요. 악기가 모자랐습니다. 중고 악기를 구하러 다녔어요. 리코더, 멜로디언, 누군가 기증한 낡은 바이올린. 좋은 악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났어요. 그때쯤 소식이 왔습니다. 장 씨가 2014년에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해들은 바로는 장 씨는 중국에서 복역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정이는 북으로 송환되었다는 마지막 소식 이후 더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요. 저는 클라리넷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뚜껑 안쪽에 오보의 리드가 있었어요. 리드는 마르면 갈라집니다. 소정이의 리드도 이미 갈라져 있었어요. 다시 연주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그 옆에 아버지 단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맡은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라. 저는 11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12명이 아니라 11명이었어요. 미양이는 남았고 소정이는 잃었습니다. 미양이는 평양에 남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어요. 그 이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지킨 사람들까지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리성철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회령 공연 날 밤, 리성철은 오지 않았어요. 리성철이 우리를 도운 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리성철은 원래 우리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리성철은 재편성 이후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우리의 탈출을 알고도 눈을 감은 건지 정말 몰랐던 건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그날 밤 그가 숙소에 없었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015년 가을 음악 교실이 1년을 넘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수업이 끝나고 옥순이가 악기를 닦고 있었어요. 동혁이가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출석부를 적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갔어요. 반지하 교실에 셋만 남았습니다. 옥순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그냥요. 괜찮아요. 동혁이가 의자를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여러분, 괜찮아요라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오프닝에서 아무도 묻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언니, 괜찮은 거죠? 그때는 그 말을 꺼내면 괜찮지 않게 될 것 같아서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옥순이는 그 말을 꺼냈어요. 괜찮냐고 묻는 게 아니라 괜찮다고 말한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클라리넷을 꺼냈어요. 낮은 천장 아래에서 곰팡내 나는 반지하에서 깜빡거리는 형광등 밑에서 저는 불었습니다. 평양 연습실과 똑같은 공간이었어요. 똑같이 낮고 똑같이 눅눅하고 똑같이 형광등이 떨렸습니다. 다른 건 딱 하나, 문이 안에서 열린다는 것. 클라리넷 소리가 반지하를 채웠습니다. 옥순이가 아코디언을 폈어요. 동혁이가 트럼펫을 꺼냈습니다. 셋이서 연주했습니다. 11명이 아니라 셋이었지만 그래도 무대였어요. 3시간 전까지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무대는 바뀌었어요. 조명도 없고 객석도 없고 박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소리가요. 이것이 11명의 군인이 악기를 들고 사라진 이야기의 끝입니다. 아니, 끝이 아닙니다. 아직 소리가 나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처음에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악기를 들고 국경을 넘는다는 게 대체 어떤 마음일까? 목숨을 걸면서까지 악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케이스 안에 과연 무엇을 담고 있는 걸까? 자료를 모으고 실제 탈북 사례들을 읽고 저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탈북이라는 단어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 있었고 사건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강을 건넜고 누군가는 건너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도착을 했고 누군가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진짜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악기를 들고 어둠 속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리가 아직 어딘가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